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대구 날씨가 심상치 않죠. 어, 지난주부터 거의 뭐 30도를 넘나드는 그냥 엄청난 더위를 지금 뭐 우리 그 데프리카라고 하죠. 예, 엄청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또 덥다고 너무 에어컨 바람 쐬시면, 또 자칫 잘못하면, 또 감기 걸리실 수가 있어요. 또 감기 걸리셔서 또 열나면 또 코로나,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어, 덥다고 너무 에어컨 바람을 세게 직접적으로 맞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 같은 거 좀, 시원한 물 같은 거 자주 드시고요. 아무튼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복지 관련법 해서 노인복지법하고 몇 가지를 했는데요. 오늘 이 7장의 법들을 그 5가지 지금 요거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요한 거죠. 노인복지 시설 서비스. 그러니까 이 8장에서는 이제 노인복지 시설 종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도 노인복지 시설 종류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장에 대해서 그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는 게 앞서서 매번 하는 거지만 복습 잠깐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했었던 건 이제 노인복지법이에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부터 먼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 이제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왜 노인복지법을 만들었냐? 심심해서 만들진 않았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노인 인구의 현황 해가지고 얘기를 쭉 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것 같으니까 노인복지법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출석 과제로 냈었던 거죠. 뭐였어요? 어, 그 노인복지법의 재정의 직접적인 요인이 노인 인구 증가다? O예요, X예요? X죠, X. O가 아니죠. 자, 왜 그러냐? 자, 60년에서 80년, 노인복지법이 81년에 만들어졌다 했죠. 자, 그래서 60년에서 80년, 20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노인 인구 구성 비율이에요. 그래서 6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3%였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8%. 그러니까 0.5%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자, 다시 말해가지고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20년 동안에 0.5%밖에 안 늘어났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답은 X입니다. X. 자, 그래서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뭐가 있었어요? 노인의 취업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하게 된 게 경제개발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대 되게 못 살았다 그랬었잖아요. 못 살다 보니까
국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몇 가지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농업이나 어업 같은 그렇게 1차 산업이 아니었어요. 2차 산업, 3차 산업을 육성을 했다는 거지. 이게 좀 더 고부가가치가 있으니까요. 농업은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실제 이 당시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1차 산업에다 종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산업이 여기 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어, 55년도에 78.6%, 우리나라 전체 그 취업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그런데 80년이 되면 1차 산업에 종사한 사람은 이만큼 줄어들게 돼요. 반면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인들도 그러면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2차, 3차 산업에 종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이 이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학력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종사가 되는 거죠.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근데 노인들이 다시 이 당시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그게 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인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60년에서 8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줄어들게 됐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노인의 취업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해서 또 만든 이유가 이제 그 노인복지법을 만들게 된 또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를 보면 가족 부양 의식의 변화. 가족 부양 의식이 변화가 생겼죠. 예전에는 내 부모는 누가 모셔요? 내가 당연히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 그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제적이고 장남이 뭐 대를 이어야 되고 막 그러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뭐 요즘에 뭐 유교 의식 뭐 요거 따지는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들 그 관원상제 뭐 상강오륜 거 다 따져가면서 사세요?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어, 대가족에서, 대가족에서 다 핵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대가족은 과거에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촌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던 그 시기에 이제 대가족이 됐는데,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을 이제 나라에서 육성을 하니까 다 도시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몇 개 도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그 서울 특별시라고 하죠. 서울 특별시에 이제 대부분이 다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이제 광역시에 이제 다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농사 짓는 것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를 하는 게 돈도 훨씬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사는 일도 힘든 데다가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도시로 나간 이 자녀들이 이 핵가족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혼자 살기도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다 핵가족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명절 때만 되면 민족의 대이동 아직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역귀성이다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자녀가 있는 도시로도 이제 가서 이제 조금 이게 좀, 그, 교통 정체가 좀 덜하긴 하지만, 아직도 정체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가족 부양 의식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 나도 도시에서 살면서 부모를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를 생각을 하는 이런 애틋한 마음과 이런 것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시에서 살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돈을 당장에 많이 버는 것 같으면서도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만큼 도시는 또 물가가 비싸잖아요. 나가는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바쁘니까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되나? 내가 부모 용돈을 드려야 되나? 그리고 내가 장남이라고 내가 꼭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양의식이 이제 변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뭐 장남도 이제 도시로 이주를 해서 어, 자녀 모두가 노부모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뭐 민법도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는 재산도 장남이 다 가져가고 아니면 아들들이 다 가져가고 딸은 뭐 시집 가면 땡이고 그랬는데 이 민법 개정되면서 뭐 무조건 재산인 1대 1대 1이에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0.5를 더 가져갑니다. 1.5. 1.5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다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기존의 장남 중심에서 이게 아니고 자녀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변화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이건 77년인데 지금 와서는 뭐 자녀 한 명인데 뭐 한 명이서 뭐 다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뭐 자녀 다 같이 나누고 뭐 그게 안 되죠. 자녀가 외동딸, 외동아들 뭐 그래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배경을 보면 관련 제도의 한계, 제도적 요청.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복지법은 1981년도에 생겼어요. 자, 198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제 제5공화국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들어섰는데 노인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법이 없는 거야. 예,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라 했죠. 법치. 예? 법치 국가. 뭐를 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돼요. 뭐를 내가 무슨 국가에서 무슨 돈을 쓰려고 하면 근거가 되는 법이 없이 돈을 쓰면 그거는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 보니까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거에 대비해서 노인을 위한 정책을 피자. 근데 법이 없네? 자, 그러면 법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을 줄 수가 없는 이유가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법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인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 뭐 경제적 빈곤한 노인들,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뭐 독거노인 뭐 기초연금 지급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다 배웠죠. 그런 것들도 이제 노인복지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노인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 제공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되는 노인복지 시설들도 이 81년도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부터 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노인복지 시설이 아니었고요. 그냥 사설 그냥 봉사 단체, 봉사 시설이었어요. 그 전에는 노인복지 시설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을 이제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노인복지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뭐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그 다음에 노인의 빈곤 문제, 노인의 지위와 역할 상실,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과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에 의해서 노인복지법이 생겼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요 개정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굳이 뭐 보자면 89년도에 좀 개정이 많이 됐는데, 그 특이점이라고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추가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후에 뭐 주거복지시설 이거 다 뒤에서 할 거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어떤 법을 81년에 노인복지법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 법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가치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법도 계속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개정을 거치게 됩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었던 적도 있고요. 조금씩 뭐 하나 여기서처럼 뭐 노인 주거복지시설 추가,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 추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정을 하는 이런 이유는 여러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부나 뭐 이런 다양한 노인의 욕구 충족 앞으로도 굉장히 개정이 많이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금 정도 수준의 노인복지 서비스로 유지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노인복지 서비스도 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우리 노인복지법 특징 뭐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내용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사회보장 안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슨 돈을 준다든지 현금급여를 주는 그러한 문구는 없어요. 단지 이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노인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걸 이런 걸 내용을 넣은 거는 기초연금법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화폐적 욕구에 의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되었고요. 자, 왜 하필이면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같이 플러스해서 했을까? 저출산이면 저출산이고 고령사회면 고령사회지. 왜냐하면 이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그랬었죠. 자, 우리가 고령사회 이게 이 뜻이 뭘까요? 노인 인구 비율 증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과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지는 것은 틀려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60년에서 80년, 20년 동안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만 노인 인구 비율은 0.5%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인구만 늘어났다고 해서 많이 늘어났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비율을 보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 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한 게 고령사회, 아,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이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증가. 이게 왜 그럴까? 결국에는 전체 인구 대비 이제 노인 숫자를 따지기 때문에 아동들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은 연장이 돼가지고 노인들은 옛날에 60대, 70대에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80은 기본이고 뭐 100세도 이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인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은 계속 줄어드는 거지. 왜 줄어들어? 출산율. 출산율이 거의 뭐 곤도박질을 치고 있죠. 0.92예요. 0.92 우리나라. 2019년 기준으로 한 여성이 학계 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게 될 아이의 숫자가 우리나라는 0.92라고 합니다. 뭐 한 명도 나을까 말까라는 소리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이제 정책을 이제 피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내년부터 이제 4차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노인복지법 강의할 때는 이제 요거 이제 4차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이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를 조금 올리자. 그래서 이 당시에 1.21 이거를 1.5로 올리자라는 게 목표인데 오히려 지금은 0.92로 떨어졌죠. 지금 2020년 지금 올해잖아요. 요것도 내년에 2021년에 발표를 할 건데 0.9에서 더 떨어질 걸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뭐 예상은 0.8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통계 분석가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빈곤율을 또 감소시키면 우리나라 또 노인의 빈곤율이 49.6% 전체 노인의 한 절반이 빈곤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 빈곤한 삶을 산다라고 그랬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녀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실제 부양은 자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이제 그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 그건 차후에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노인의 이제 빈곤율이 이렇게 감소를 이제 빈곤율이 높으니까 이거를 조금 떨어뜨려 보자. 이거는 그래도 좀 떨어졌어요. 뭐 기초연금도 조금 많이 주고 있고요. 25만 원에서 지금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뭐 앞에서 얘기했죠. 노인 일자리 사업 국가에서 하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소득을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뭐 이런 거,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뭐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얘기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봅시다. 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안 한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생긴 거는 좀 오래됐어요. 법 자체는 1991년 12월에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자, 생긴 지는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이 법을 왜 만들었냐. 우리나라에는, 정년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을 이제 입사,
입사 지원을 하잖아요. 입사 지원을 하는데 자격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는데 연령을 적어 놓습니다. 연령을 적어 놓으면은 뭐 예전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20에서 30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돼버리면은 저 나이가 이제 40, 50, 뭐 예를 들어서 60 이래 된 사람은 여기에 나이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없애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 경력이 있고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연령 제한을 뭐 20, 30대 뭐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을 해놓으면 60, 뭐 50대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취업을 하냐. 원서도 안 받아주면은 뭐라 그래. 그 불평등한 거잖아요. 취업 기회가 이제 아예 박탈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이거 연령 제한을 없앴어요. 연령 제한을 없앴어. 연령 제한을 없앴고 대신 이제 정년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죠. 공무원이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60세. 60세가 이제 되면 퇴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60세가 넘어간 사람이 지원을 하는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되는 사람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준 거죠.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볼 때, 20대가 아니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30대 넘어가면은 공무원 시험 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지금 없어진 그 시험이긴 한데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죠. 그 판검사, 변호사 되려면 이제 사법고시를 받잖아요. 그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판검사, 변호사 되려면 이제 그 대학에 있는 로스쿨에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로스쿨 이제 대학원이에요. 법학 전문 대학원.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어요. 지금 어째 보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되기가 예전보다는 더 쉬워졌습니다. 사법고시를 안 봐도 되잖아. 안 보고 그냥 로스쿨 나와서 뭐 물론 시험을 봐야 되긴 한데 사법고시처럼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로스쿨을 만들었냐?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의사나 뭐 이런 사람보다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좀 많이 양성을 하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데 미국은 변호사가 차고 넘칩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 변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변호사가 자기가 일거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자기 PR에서 홍보하고 일거리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병원이랑 환자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어, 돈 받고 소송 걸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수익금을 챙겨가고 뭐 그렇게도 이제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변호사를 좀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로스쿨이다. 대신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나야지 이제 시험을 봐서 대학원이니까 자, 아무튼 얘기가 잠깐 샜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정년제를 도입을 이제 민간에 이제 다 돼 있고 공무원 사회도 다 도입이 돼 있고 하지만 이제 입사 지원을 하는데 연령 제한을 자꾸 두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다 취업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엔 노인이라는 말은 없죠. 고령자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자라는 그 연령은 몇 살일까요? 55세가 넘어간 사람을 이제
고령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가 넘어가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용 관련된 법에서는 55세만 넘어가면 이제 고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약간의 그 노동 관련해서는 55세가 넘어가면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연령차별 금지 요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하면서 여기다가 요것도 붙였어요. 고령자 고용 촉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에서 55세 넘어가는 이제 고령자가 계속 일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고령자를 좀 많이 뽑아가지고 채용을 해서 일할 기회를 많이 주게 되면 어, 회사에다가 기업에게 이제 고령자 아, 고용 촉진 지원금 같은 거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고용할 때마다 뭐 계속 주지는 않고요. 뭐 몇 개월 또는 몇 년 해가지고 매월 얼마씩 뭐 30만 원에서 뭐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 지원금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쓰는데 월급 주는데 좀 보태서 줘라. 또는 뭐 회사 운영하는데 뭐 보태서 써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고령자들 계속 이제 조금 이렇게 고용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조금 그 장려금이죠, 장려금. 그런 것들이 이제 주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업체에다가 이 55세 넘어가는 고령자들 계속 고용을 해라. 그러면은 어, 기업체에서 계속 할까요? 여러분들 그 기업체는 이익단체,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요, 거기서 도태시켜버리고 배제시킵니다. 아, 우리 사회복지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기업이 존재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랑 이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랑은 좀 생각, 사고가 많이 틀립니다. 아, 어떻게 틀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사회복지에서는 뭐 어떠한 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뭐 무슨 초과 이익을 달성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서비스 제공 잘 해가지고 어, 그 사람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욕구가 충족이 되게끔 하면 이제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기업 그냥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치킨 가게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내가 1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 이상의 뭔가 소득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벌면 실제로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인건비 빼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재료비 빼야 되죠. 뭐 운영비 빼야 되죠. 기타 등등등등. 뭐 나간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 단체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볼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기업에 들어가면 되게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저도 원래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쪽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경쟁사회. 어,
아까 정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년이 실제로는 60세로 규정은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60세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실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5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속 연령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물론 임원이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이제 높은 사람이 되면 뭐 50대 뭐 60세 넘어서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45세 정도 되면 퇴직을 많이 해요. 왜 그러겠어요?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 내가 나랑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옆에 있는 팀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내 밑에 들어오는 후배들이랑도 내가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돼요. 좋은 실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시험도 계속 봐요. 진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의외로 대기업 힘들게 입사를 해도 관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경쟁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자, 어쨌든 잠깐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 촉진은 이제 그 고령자 55세 넘어간 사람도 좀 많이 이제 이렇게 계속 그 고용을 해줘라라는 취지의 법이다. 그리고 그런 고령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그러한 제도를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